북한 주민들이 낚싯배를 타고 대한민국 앞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최근 김정은이 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지금 삼엄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탈북이라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탈북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탈북을 시도하던 이 북한 주민을 잡아서 매우 잔혹하게 공개 처형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북한 당국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탈북 시도자들에게 무려 1인당 기관총을 90여 발을 난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보시죠. 목선, 이 배로 물고기 잡는 배네요. 공이 좋은 바다에서 모습이 험하니까. 왜 저 배를 만나냐. 이게 우리나라 군함이 아니라 북한군에게 잡혔습니다, 해군이. 노래 좋아한다.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우리 시청자들도 드실 겁니다. 이 신의주에서 이 북한 사회 염증을 느낀 이 청년 3명이 목선을 구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탈출을 하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3명의 청년이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어렵게 이제 목선을 구해서 탈북 루트를 정하고 탈북 날도 잡았는데 하필 탈북하기로 한 날 바다에 안개가 너무나 자욱하게 끼던 날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나침반 하나에만 의지해서 이 작은 목선을 타고 한참 이 안개 속을 헤매면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바다에 떠 밀리고 뒤로 갔다 다시 오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이 어선 한 척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이다. 드디어 우리가 남한에 왔구나. 그래서 이 남조선 어선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한 그들이 자, 살려주세요. 저희들은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은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살려달라라고 절박하게 외쳤는데 불행히도 남한 어선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이었다. 결국 이 청년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경비정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자, 이 나라를 배신했다는 제목으로 끌려와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1인당 기관총 90발을 쐈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신이 있는 막말로 갈기갈기 찢겨졌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또 전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에 기관총 90발을 쏜 다음에 이런 탈북자는 이 땅, 북한이죠. 묻힐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형체 없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진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에 태웠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들도 이제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근데 눈앞에서 시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 기절하고 그렇죠. 정말 평생 아마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거예요. 북한에서 살았다게 되면 공개 처형 현장은 여러 번 목격하게 돼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광장에서 하니까 또 사람들 막 동원해요.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은요, 갑자기 종이 울리거든요. 공개 처형이 딱 다 줄 서서 가야 된다. 이게 더럽게 운이 나쁘다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앞에서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키 작은 순서대로 뒷사람들도 봐야 되니까 어린애들이 맨 앞에 앉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깝게 제일 먼저 갔을 때는요, 재갈을 물리고 말뚝에다가 박아놓고 묶어 넣은 다음에 사격수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격하는 사격수들과 맨 앞에 앉아있는 거리가 2~3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쏘는 거는 5m 정도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9발을 쏘거든요. 3발로 쏴! 3명의 사격수들이 한 사람에게 3발씩 쏘거든요. 그래서 따닥따닥 해서 그 9발도 정말 처참한데 그걸 봤던 사람들은요, 그 화학 냄새하고 그다음에 그 피비린내, 그다음에 피가 이렇게 팡! 이렇게 뿜잖아요. 그 광경을 목격했던 친구들은 어리니까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고요. 그 화약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살 때부터 보라고 그래요? 그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단체로 의무적으로 가서 보라고 그래요? 봤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이만감을 지나가면서 이제
좀 탈북자분들한테 그 기관총을 쐈다라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처음 들어. 저도 뭐 북한에서 보위부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사용을 몇 번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까지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다가 잡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교화형이라든지 그리고 기껏해봐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자동 보총으로 AK 소총으로 쏘거든요. 근데 90발 기관총으로 난사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성택 숙청할 때 그럴 때나 이제 뭐 그 기관총으로 90발씩이나 쏘지. 그리고 또 반국가 음모죄라든지 이런 죄가 어마어마한 대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탈북을 시도했다라는 그 하나 가지고 90발을 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진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상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극단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변한 게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남과 북은 그래도 한 민족이다. 하지만 네, 특수관계에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개의 나라고 그나마 그것도 적대국이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제1의 적대국가 돌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한으로 탈북한다는 건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대 행위를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적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처벌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내부의 체제 자체가 이제 안정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과거에도 진짜 이러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 시기에 정말 아마 그 탈북 러시가 러시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엄청나게 이제 화제를 모았던 하나의 탈북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004년이었죠. 북경의 한국 국제학교를 통한 망명 사례입니다. 당시에 이 탈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무려 29명이 학교 안에서 7일간의 농성을 벌이며 한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절박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갔다고? 와. 유명했죠 이거. 진짜 관광객처럼 가다가 정말 대담하게 갔죠. 모자도 다 중국 모자 뭐 이렇게. 네. 와 저렇게 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야? 와 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막을 수 경비 없죠. 하나가 못 잡네. 그걸 어떻게 잡아요? 저걸 어떻게 잡아? 김한미 씨 가족. 아, 저 애기랑. 애기. 저렇게 천류를 아우, 애기 어떡해. 아이고. 할머니와 엄마가 그 공안 저렇게까지 잡을 일이냐고. 그러게.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애를. 진짜. 아휴. 아휴. 한 명만 잡혔어? 아, 근데 난 저 한 명도 안 탔다. 그러니까 저 한 명이 너무 너무 많다서. 탈북자로 추정되는 남녀 29명이 수업 직전인 9시 5분 전 마치 출근하듯 학교 연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대사관 경비가 너무 강화되니까 예, 이제 외국인 학교를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됐죠. (2004년에는) 유난히 우리 북한을 탈출해서 해외 공관으로 진입하는 탈북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뭐 일본 총영사관, 스페인 대사관, 각종 이 대사관들의 경비가 강화되니까 2004년 10월에 29명의 탈북자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 과감하게 이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교장실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한국 국제학교 에는 탈북민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한 중국 공안들이 쫙 깔리게 됐고요. 한국 기자, 중국 기자들도 실시간으로 이 탈북민들의 소식을 취재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서 전 세계가 이 주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바람대로 바로 한국으로 올 수 없었고요. 장기간 중국에 발이 묶였어야만 했습니다. 13개월을 장장 중국에서 더 체류하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그 국제학교에서 29명의 탈북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고 왜 이들이 13개월 동안 중국에 묶였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가 오늘 이만갑에서 펼쳐집니다. 13개월이요? 13개월. 1년 넘게. 이 사건 알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좀 조그맣고 예쁘장하게 생긴 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저기 계시네요. 이 그때 보면은 얼굴이 작고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 눈이 덩그래가지고 때룩때룩 하는 여자가 있어요. 있네 진짜. 진짜 맞네. 애때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때 여기서 겪었던 이야기를 저희 이제 북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면은 중국에서 뭐 10년 이상 계셨던 분들보다 진짜 할 얘기도 많고 아니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와서 철원 씨랑 결혼했구나. 너무 잘했다고. 몰랐을 거예요. 너무 잘했다. 철원 씨랑 결혼했구나. 그러게요. 근데 철원 씨 리액션이 기묘한 해피엔딩이네요. 한 명은 네, 저쪽으로 왔네요. 자, 베이징은 물론이고요.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북경 한국국제학교에 29명의 우리 북한 주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철은 씨의 아내이자 뽀얗고 귀여웠던 우리 한유미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유미입니다. 제가 그 2004년도에 29명 탈북을 했잖아요. 그 29명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몇 살 때예요? 애때다 저게. 19살? 사건은 더 어려. 그대로예요. 제가 봐도 참 한유미 사람 됐네요. 많이 세련되졌습니다. 예, 저 때는 누군가 탁 하면 탁 뜰 준비를 항상 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손에 깍지를 끼고 입을 탁 이렇게 담은 게 뭔가 자기 방어적이면서 뭔가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대처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도 보이는데, 자, 이 국제학교에서 일어난 29명의 집단 탈북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오채원 씨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채원이고요. 제가 29명 탈북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 한유미 씨고요. 29명. 네네네.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도 진짜 아찔한데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참 좋습니다. 너무 네. 멋지세요, 진짜. 예. 근데 철원 씨, 제가 아내랑 TV를 몇 번 나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되게 어색하던데요? 저도 지금 솔직히 방송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방송에 집중 안 되고 단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잘 해야지 또 집에 가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이제 생활총알을 또 두드려 맞을까봐.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결혼 반지 끼고 왔네요. 반지가 있었어요? 네.
오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 생길 수가 있어요. 반지 저 항상 끼고 왔습니다. 우린 미혼인 줄 알았어. 오해예요, 오해. 저는 오늘 되게 그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렇지. 해서 굉장히 설레고요. 맞네요. 남편이랑 같이 출연해 돼가지고 맞다. 예, 부부 너무 사이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손 좀 자연스럽게 해봐요. 못하고 있어. 아니 보이부가 뭐 이래. 아 그냥 보이부 요원한데 혼나는 그냥 주인 같아. 반대로 됐잖아요. 어. 제가 만약에 북한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은 동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 남편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은 화내네 하면은 그게 아니라 서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온 저 강철 같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러니까 철원 씨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듣기에는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철원 씨가 한번 얘기해봐요. 바야흐로 한 2020년일 겁니다, 아마. 그때 처음 만났는데 당시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유튜브를 할 때예요. 저희 게스트로 지금 나갔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인상이 안 좋았어요. 저는 처음에 만났는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제가 북한에서 보이브에 있다 온 거에 대한 되게 악의적인 감정이 완전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질문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아니 뭐 북한에서 보이브에서 있었으니까 뭐 나쁜 짓 많이 했겠네요. 방송을 이딴 식으로 하면 나야 대답 못하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여자는 나를 뭘 안다고 이렇게 지금 첫 감정이 이렇게 안 좋지? 저 역시 안 좋았던 건 뭐냐면 한국에서 좀 살았다고 되게 한국 흉내 내려는 그런 철원 씨가 이거 왜 왔죠? 제가 2017년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3년 됐을 때 만났으니까 한참 선배.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엔 인상이 이 여자는 다시는 보면 안 될 여자로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었겠는데요? 뭐 아니 이런 방송하다, 것도 그죠. 아니고 유튜브 촬영하다가 아휴 그냥 그만할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댔어요. 그래서 저 업로드 안 네, 했어요. 중간에 그리고 영상 업로드 안 했어요. 중간에 그만둔 게 아니고 대답 자체가 제가 완전 별로로 했어요. 그렇게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보이브라는 말에 바로 그냥 말이 이쁘지 않게 나갔잖아요. 그만큼 보이브 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못 살게 그랬다. 이거는 철은 씨가 그런 게 그치? 아니라 보이브에 대한 그렇지. 감정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게 못 살게 그랬으면 처음 본 사람한테 그랬겠냐. 유미 씨는 그러면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제가 딱 이 사람 인상을 봤을 때요. 야, 인민군대에서 어제 그저께 딱 내려온 사람처럼 얼굴이 까맣고 인상 자체가 막 화가 나 있고 걸음걸이도 그냥 인민군대 아저씨. 지금이랑 달라? 지금이랑 달라? 근데 또 보이부에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면은 무슨 뭐 단물만 빼먹자. 자 그러면은 무슨 뭐 단물만 빼먹자. 일이나 해먹자. 일이나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자극적인 걸로 시절을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보이부에 대해서 아니까 그거를 얘기하는데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저희 동네 탈북자 없었어요. 취급 안 했어요. 반다평인 거예요. 딱 끊고 이제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딱 이제 헤어졌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인상이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걸음걸이 하고 지금 가는데 잠깐만 어떻게 걸었는지만 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해보세요. 어떻게 죽었어요? 아니 뭐 아이 한쪽 주머니에 손 넣었어요.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고 그때도 청바지 입었어요. 네. 진짜로요? 저렇게 진짜로요? 너무 싫은데 뭐기 싫어? 꼴보기 싫었겠다. 그런 데다가 밖에서 촬영하자 했는데 땡볕이니까 인상을 쓰고 막 이러면서 근데 본인 촬영할 때는 신나가지고 하더라고요. 자기 거 유튜브. 자기 거. 네. 그 사람이 못됐어요. 네. 비호감이었네. 그런데 서로 간에 첫인상이 안 좋았다. 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두 분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안 본다 하면서 헤어진 사이였는데 근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게. 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눈썹이 이어준 인연이다. 눈썹? 네, 눈썹이.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그 양주에서 회사 다닐 때 네. 어떤 지인분이 저를 이렇게 툭 보더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눈썹이 별로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괜찮은데 이 사람은 왜 별로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야, 끝 뭐 어떻게 됐대요? 그러면서 눈썹을 해라. 사람이 눈썹에 따라서 팔자도 달라진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다는 건 또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양주예요. 회사가 양주에서 평택까지 갔습니다. 2시간 반을 달려서 네, 그래서 소개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딱 문제 오는데 아이 이분이 예민아이가 이거 뭐야 잘못 들어왔네. 이거 붙여버리지. 근데 중요한 거는 돈 내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네. 되게 상냥하더라고요. 큰일이다 이러면서.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 여자 왜 이러지? 갑자기? 그래서 누워가지고 하는데 또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해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끝나고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밥 먹으러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뭘 밥을 먹으라고 그래? 이 여자는 나보고 가뜩이나 비호감이었는데 내가 안 먹겠다고 했어요. 내가 뭐 굳이 밥 먹어줘야 돼? 뭐 이렇게 남자야. 안 먹겠다고 하고 갔어요. 첫날은. 한 달 이후에 뭐 무슨 리터치인지 뭐가 있더라고요. 2번. 그때 또 갔는데 밥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2번째까지 먹자고 하는데 내가 그것까지 뿌리치면 성의가 아닌 것 같다. 남자가 그럼. 옹졸해 보이지 그거. 그래서 먹어주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먹어주겠다. 뭘 먹어주겠다. 밥을 먹어주겠다. 근데 밥을 다 사주는 거예요. 진짜로. 와. 그때 조금 그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되게 나쁘게 봤던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전화를 했죠. 그 다음엔 눈썹이 아프다느니 구실됐죠. 살다가 눈썹이 고개가 아프다니 왜 이렇게 눈썹이 골맞대요. 후라이 까고 있네. 골랐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밥도 먹고 했어. 밥 잘 사줬어요. 왜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눈썹하러 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 이렇게 간다 했는데 저는 이게 고객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분명 고객님인 거예요. 그래서 양주에서 여기까지 2시간 20분을 30분을 운전하고 왔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소개하고 다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그 밥 먹으라는 것도 사실은 뭐 진심은 아니고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 안 했으면 일 마치고 예의상. 오셨을 테니까. 그리고 리터치까지는 제 고객이니까 관리를 해야 고객 관리의 차원에서. 그렇죠. 예. 리터치 때는 또 밥 먹고 간대요. 그래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뭐 제가 밥을 사드리고 리터치하고 갔는데 눈썹이 자꾸 곱는다고 전화가 계속 어두라지 났어요. 골말 그럴 리가 없겠는데요. 사진 찍어 보내세요 하니까 사진 그런 거 뭐 한번 와서 봐야지 뭐. 와서 봤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가세요. 몇 번 만나고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이 처음 봤던 사람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옆에 볼링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헤어지기 좀 아쉬웠나 봐요. 볼링장에서 볼링 치는데 그 스페어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구석에 하나 있는데 공을 탁 치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스트라이크보다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그게 너 가는 거 귀여워. 공이 어떻게 이렇게 가지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이파이브를 탁 했는데 이 사람이 깍지를 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깍지를 끼는 거예요. 영화 찍자. 야 이거 우리 고도의 고라인더 테크닉인데 이거. 그렇게 돼가지고 설렜는데 당연히 설렐 이런 얘기는 못하고 또 헤어지고 그 후로 계속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친해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 정말. 끝내준다. 야 진짜 극적인 반전. 있는 수작 없는 수작 다 부렸네. 눈썹이 골맞대요 여러분. 눈썹이 골맞대도 괜찮은데 눈썹이 아파요. 에라이.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운명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런 사랑도 기적적으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또 성공했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입니다. 유미 씨는 왜 탈북을 결심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그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수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인식이 나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그냥 펄싹 망했어요. 그냥 꽃제비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평소에 밀수 자주 하셨으니까 나는 중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2년 12월 달에 그럼 17살쯤 됐나요? 18살에 그렇게 넘어오게 됐어요. 아니 이 집안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길래 이게 꽃집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능력도 없으시고 또 나이도 그렇고 이제 활동을 잘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활동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언니랑 저랑 북청에서 청진까지 사과 장사를 했었어요. 북청은 사과 고장이고 청진은 사과가 안 나니까 그거를 이제 배낭으로 해서 기차로 해서 이렇게 옮기고 막 이런 장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밑돈이 조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기차가 너무 이제 연착이 많이 되니까 북청에서 청진까지 제가 7일 동안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장사를 하다가 뭐 차가 없으면 그 기차 계단에서 둘이서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가고 그런 데다가 꽃제비 강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는데 이제 면도칼로 싹 해가지고 돈가방 배에다 찬 거를 훔쳐가고 그때는 야 이거 지금 이게 미천인데 집안의 기둥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고 진짜 이 개를 잡으면 뭐가지 따버리겠다 막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악밖에 없고 정말 악질처럼 살았었어요. 다 우리는 까먹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천이 안 드는 나무 장사를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장마당에서 이렇게 팔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 나이 또래 학교를 못 가고 나무 장사를 하니까 동네에서 애들도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싸돌리고. 배고프고, 예. 같이 놀던 애들도 안 놀아주고 혹시 얘하고 친해지면은 강내 한 킬로라도 달랄까 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 막 악이 나거든요. 지금도 막 악이 나는데 아까 그 탈북했을 때 너무나도 이 작은 소녀가 눈동자를 동그랗게 뜨고 앙담은 표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그 결연한 어떤 삶에 대한 의지가 보여서 너무나도 안쓰러웠는데 그때 18살의 이 유미 양은 소녀 가정이었던 거죠. 소녀 가정. 연로하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그때였는데 2002년 어느 날 이 유미 씨가 동네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날 밤 언니가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미 씨가 아까도 야, 이 북한에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 나도 좀 중국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뭔가 유미 씨도 이거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브로커에게 낼 돈이 있어야 안전하게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유미 씨한테는 돈이 없는 거예요. 브로커에게 지불할. 그리고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18세 소녀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8살의 유미 씨가 브로커에게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유미 씨 어떤 제안을 하신 거죠? 제가 그때는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브로커 찾아가서 저를 중국으로 저도 같이 데려가 주시오 삼촌 하면서 빌었어요. 그랬더니 브로커가 너는 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어차피 언니를 데려가면은 인신매매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어른이 됐으니까 나도 시집 갈 수 있습니다. 나를 팔아주시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브로커가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저를 1,000원에 팔면 500원은 제발 우리 집에 주고 500원은 삼촌이 하세요.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게 나를 팔아달라 네.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브로커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브로커는 저희가 상품인 거예요. 브로커 손에 우리가 넘어가면은 사람이다 하기보다는 인간보다는 상품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굴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다. 그래서 갔습니다. 너무 이제는 됐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랑 우리 가족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겠다. 1년 동안은 이런 마음으로 갔었죠.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중국 브로커 집이에요 이제. 근데 4-5명 있었는데 한 명 이제 중국 남자분들이 막 와가지고 무식이라고 쌀라쌀라쌀라 하더니 이제 데리고 가고. 또 하루 이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쌀라쌀라 하고 데리고 가고. 고르는 계속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고르는 몰라서. 거야? 그야말로 그렇죠. 고르는 거. 예. 그래서 저 제일 마지막에 남았는데 제가 한 2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야, 아줌이 어제 저는 아이 데려갑니까? 나를 왜 아이 데려갑니까? 나 빨리 가야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북한에 어머니랑 먹고 사는데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브로커 그 아줌이가 야, 애 낳아줄 새끼 구하고 농사질 새끼 구하지 양딸 같은 애를 아예 구한단다. 너무 어리니까. 네. 내 양딸아 이제는 해로 넘겼으니까 내 19살입니다.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된다. 저 사람들 널 13살밖에 아이 본다. 이러더라고요. 가뜩이나 동안에다가 체격도 작고. 왜소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 몸무게가 33kg, 34kg도 아이 됐어요. 너무 말라서. 네. 그러니까 애긴 거야. 지금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팔리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오히려. 생각에 어떡하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너무 생각에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에서 넘어올 때는 오직 그 방법만이 이제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는데 네. 그 방법이 막히니까 네. 그 나이 또래에서 사실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세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저희 와이프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는 게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학교 다닐 때 나무 장사하다가 친구 들어오면 숨었다. 그 첫 번째고, 2번째는 이제 중국에 넘어갔는데 자기가 안 팔리니까 체격이 왜소하다는 걸로 해가지고 안 팔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랬대요. 나는 북한에서도 한심한데 여기 중국에 와서도 팔리지 않는 상품이로구나 하면서 이제 좌절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아내분이 북한에서 겪었던 또 중국에서 겪었던 그런 힘든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왜 보이부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아니 난 이거 눈물이 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2000년대 초반 중반 때 있잖아요. 우리 유미 씨처럼 자기를 팔아달라고 하는 북한판 효녀 심청들이 많았었어요. 예, 소녀 가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이 부모를 지금 이대로 놔두면 자기는 중국 가서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없는 동안에 가족들이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미 씨는 자기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500위안만 달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중국의 그 물정을 잘 아니까 그 친구가 22살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뻤어요. 키도 좀 크고 하니까 자기 정도게 되면 바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가격이 3,000위안인 거예요. 예. 이게 중간 거래상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또 장가 간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내 얼굴 정도에 내 이 정도게 되면 22살이고 나이 어리고 이쁘면 3,000위안이 팔리지 않냐. 50만 원. 나를 팔아달라. 나를 팔아주고 근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돈을 선불로 달라. 선불로 주고 그러면 나는 당신한테 팔려가겠다. 예,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그렇게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는 심청이들이 정말 그 당시에 많았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심청이가 될 만큼 북한 체제가 얼마나 일반인들은 배고픔 속에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치가 떨리네요. 그럼 유미 씨는 어떻게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나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물론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참 다행입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마저도 이제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중국에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브로커가 저를 다시 북한으로 넘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브로커가 다행히 그 만두를 만들어서 파는 식당으로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만두를 만들고 하루에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했었어요. 월급은 말고 그냥 먹여 살려주는 거지. 월급 받았어요. 월급을 그 당시에 다른 분들은 700원 받았는데 저는 300원 한 달에. 네, 300위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일이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 돈을 꼬박꼬박 모으는 게 너무 좋고 진짜 생필품도 그냥 조금씩 얻었으면서도 아꼈어요. 왜냐면 이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700원 벌 때 제가 300원 받았잖아요, 한 달에. 그것도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 자체가.
근데 뭐 5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해도 그때는 왜 그런지 힘들지도 않더라고요. 뭐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랬는가. 예, 힘들진 그때는 않았어요. 보상이 없는 일을 했지만 단지 살아남기 위해 지금은 그래도 조금이지만 보상이라도 돌아오니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겠네요.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 300위안이 작은 돈이지만 저 친구한테 엄청나게 큰 돈인 거죠. 북한 나무를 힘들게 배 빠지게 팔아도 한 끼 사 먹으면 끝이에요, 나무가.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배불리 그냥 고기 그냥 쌀밥을 먹이면서 일을 했더니 그것도 300위안이나 어마무시한 돈을 주는 거예요. 유미한테는 엄청 큰 돈. 자기를 판 돈이 500위안인데 팔리지도 않았는데 300위안이나 준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오! 좋았어. 너무 좋고 네. 북한에서 제가 뭐 얼굴은 괜찮지만 체격이 작잖아요. 근데 이 체격에 북한의 식당에서 일을 못 해요.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좀 인물체계 있어야 돼요. 북한은 심지어 식당에서 일하려고 해서. 근데 제가 식당에서 일하잖아요. 그치. 얼마나 좋아요. 식당이면 고급 직장. 맞아요. 그럼요. 만두를 계속 이러고 이렇게 하고 만두 양파를 썰고 그때는 정말 안 힘들었어요. 아니 그럼 하루에 19시간 일하신 거죠? 예. 하루 19시간 일했다고 하면은 예. 정말 길게 잡아도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잔 네, 거예요. 그렇죠. 맞네. 5시간 자고 하루 종일 이제 만두 피를 만드신 건데 3개월 일하고 900위안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환율로 넉넉하게 잡아도 18만 원이거든요. 야.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여기서 일했으니까 나중에 900원 정도 모았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밥에다가 계란에다 푹 우리 먹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야 유면이 나오면 아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야 유면이 나오면 아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럽니까? 내 이제는 돈을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네가 가고 다음 해에 북한에서 선거를 했대요. 선거를 하면서 그 인구 그거를 허구조사 예.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없으니까 행불로 처리했으니까 네 나오면 아이 된다. 그러는 거에서 거기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벌었고 힘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럼 어찌입니까? 나 여기서 살면 계속 숨어 살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이제요 남자 선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북한에서는 이제 선거 전에 없으면은 그냥 행방불명. 그럼 미해명이에요. 뭐 사망을 했다든지 어디 있다든지 하는 이 정확한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행방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다 나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거 허구 조사를 하면은 분명히 미해명이다 뭐다 하면 감시 대상이 돼요 또.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후에 있다가 갑자기 미해명이 됐던 사람이 행방불명 됐던 사람이 북한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큰일입니다. 본인 혼자만 큰일 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온 집안이 데려다가 그냥 조사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리고선 또 그에 대한 처벌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님께서도 행방불명 됐으니까 이제 또 다시 들어오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에서 조사받아야 되겠고. 보위부도 곤란해지네요. 왜냐하면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행방불명이 많이. 그렇죠. 조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보위부에서도 이런 미해명자들, 행방불명자들이 나타나면 제일 짜증나요. 죽었다고 하는 게 나은데. 죽었다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사망이니까 그러네. 어머님께서도 그냥 미해명으로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래도 그렇지 내 딸인데 야, 너 남조선으로 가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미 씨의 삼촌이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어머니가 유미 씨한테 알려주게 되죠. 유미 씨 입장에서는 한국에 어머니가 가라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삼촌도 사실은 형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 밀무역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중국 쪽에 아주 그 잘 아는 유능한 브로커를 유미 씨한테 연결시켜줘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삼촌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말을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브로커 하자는 대로 따라야 된다. 딴 데로 이제 네 개인 행동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화령으로 갔어요. 화령 교회에. 예. 거기 가서 이제 채원 언니를 만나서 한국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우리 채원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탈북을 해서 이 화류까지 이렇게 그러게요? 만난 거예요? 지금 갑자기 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했어요. 저도 사실 98년도에 미혼급 시기라고 해가지고 고난행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집안에 장녀라서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집안에 장녀라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데 좀 어머니도 몸이 안 좋고 해서 제가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오면은 돈 번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아는 친구가 중국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진짜 부탁한 거죠. 죽을 각오하고 야, 나 너 중국 가는 거 아니까 나 중국에 좀 데려다 줘라. 중국 가면 돈 번다고 하니까 네. 이 친구가 며칠 있다가 자기가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브로커를 소개시켜줘갖고 중국에 들어왔어요. 네. 근데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냥 순순히 돈 못 벌잖아요. 중국어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저를 인신매매범한테 판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어떤 이게 식구들이 대가족 식구 집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중국 사람? 네, 조선족이죠. 조선족.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말도 통했겠네. 통하고, 예, 그 집에 어머님이 혼자 계셨는데 할머니예요. 이게 어르신인데 제가 그 집에서 그냥 거의 식모살이도 하면서 예, 엄청 그래도 잘해줬어요. 몇 살 때예요? 제가 23살 때거든요. 또 우리 22살에서 20. 한 딸이야. 예. 그렇죠. 그 집 식구가 5명, 6명이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 막내딸처럼 일하는 거구나. 네, 일하고 예, 일 도와주고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래도 그냥. 잘해줬다고. 네, 너무 잘했었거든요. 슬픈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저 중국 생활을 쳐다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북한 상황이 너무 힘들죠. 맞아요. 저 상황마저도 그 정도면 다행이에요라고 지금 비가. 욕하고 때리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도. 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채원 씨가 이제 곤히 잠든 밤이었는데 누군가가 낯선 사람들이 채원 씨의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채원 씨가 탈북자라는 신고를 받고 중국 공안이 채원 씨를 잡기 위해서 급습을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밤중에 공안에 체포돼서 이제 중계 경찰서로 채원 씨가 끌려가게 됐는데 그때 아마 가장 무서웠던 거는 이 사람들한테 잡혔다라는 두려움보다도 북송돼서 정말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극심한 공포가 이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에게 찾아오거든요. 채원 씨도 그 두려움을 맞아요. 그 밤에 겪었던 거죠. 그 옆집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누가 신고해요? 그 지역사회에서 누가 신고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정신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뿐만 아니라 몸도 그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맞나요? 제가 그때 사실 맹장 수술을 금방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맹장 수술한 부위가 잘못돼가지고 염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계속 통원 치료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중국을 통해서 변방 잡혀가지고 북한에 북송되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6월 달이어가지고 날씨도 엄청 습하고 기온이 안 좋았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강제 노동이란 걸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매로 가고 막 일하고 하니까 그 상처 골문 부위가 겉에는 아물고 속에는 염증이 계속 부풀어 올라가지고 너무 심각한 상황. 이렇게 쿡쿡 쑤시고 사람 아픈데. 죽어요. 예, 그렇죠. 쿡쿡 쑤시고 아프고 저 몸도 엄청 막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제가 그 수술 부위를 찢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도 제 상황을 모르잖아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수술 부위를 이렇게 바지 짚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찢었어요. 참고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고름이 막 진짜 염증 그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이제 여러 날 동안 있는 상황이라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고 악취가 나는 데다가 막 진짜 피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치료해주지 못하면 나 보내달라. 나 여기서 죽을 순 없다 하니까 진짜 그 상황을 보고는 자기들도 너무 이게 당황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들이 돈 줘서 치료해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 자기들이 이게 여러 명이 이게 몇 달씩 강제 노동하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틈에 끼워서 너도 그냥 가라.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돈도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뇌물도 안 주고 그냥 이 몸 상태 때문에 그냥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나왔거든요. 많이 심각했네. 예. 너무 다행으로 저는 그때. 이게 뭔 다행이에요. 자꾸 다행이라고 하지 마요. 지금 너무 힘들어. 다행이죠. 그래도 죽지 않은 게 어때요? 죽지 않고 다행이죠. 그때 거기서 진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그런 데서.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집결소에 일단 풀려는 났어요. 다행히. 근데 네.
그게 이제 상처를 치료해준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네. 배는 계속 이제 골마 있는 상태고. 네, 제가 그래서 집에 나와가지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치료하러 갔는데 그때 당시 북한 상황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치료라는 게 그냥 이렇게 안에 처치를 해서 소독을 해주고 반창고 붙여놓은 형편이거든요. 저건물로 소독약 좀 뿌리고 그냥 반창고 붙인다고. 예. 그리고 난. 제가 병원에 가려고 해도 뭐 소독약, 주사약도 제가 사가져 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걸어서 가려면은 그 걸어가는 동안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6월달이라고 했잖아요. 막 이게 막 예, 더운데 막 아프고 쑤시고 하는데 피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제가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자 결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도시락 통에다가 이게 핀센트랑 가위 같은 걸 소독해가지고요. 자력갱생이다. 해가지고 처치를 하고 나서 위에다가 거저천 덮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소독하고. 꼬매는 건 그때는 꾸밀 수는 없죠. 그냥 붓기 알아서 이게 상처가 이렇게 구멍이 있는 상태니까 상처가 살이 빨리 올라와야 되거든요. 구멍이 이렇게 깊게 이렇게 태워가지고요. 아내가 골맞으니까 이게 네, 그 상처가 살이 올라와야 돼요. 돼요. 이게 안 소독을 되죠. 해야 되니까. 네. 주사는 어떻게 해요? 항생제를 맞아요. 항생제도 제가 페니실린이란 걸 사가지고요. 맞아요. 제가 직접 집에서 엉덩이에다 혼자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혼자서 이렇게 네, 혼자서. 그런데 혼자서 또 맞으면 이게 힘으로 문질러서 이게 풀어야 됩니다. 페니실린 엄청 좀 세죠. 생각거리고 세가지고요. 딱딱해져. 근데 혼자 힘으로 못 푸니까 막 엉덩이에 멍울이 이렇게 많이 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치약을 짜서 바르면은 괜찮아요. 오다가요. 엉덩이가 이렇게 맞은 자리에다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아무도 제 치료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니 맹장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겪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맹장 네. 수술은 이제 수술도 아니에요. 아니, 항생제 한 2번 맞으면 그러니까 그냥. 치료를 못 받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름은 터져 나오고. 큰일 나요, 맹장.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안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채원 씨가 유미 씨처럼 이번에는 직접 인신매매범을 찾아가가지고 중국 남자한테 날 좀 팔아달라. 네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 그 마을은 다시 못 가니까. 못 가니까. 저희는 다행일 수밖에 없죠. 일단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다행인 거예요. 또 다행. 모든 게 다 다행이야 지금. 채원 씨는 왜 대한민국에 와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까? 사실은 제가 중국에 그때 처음에 갔을 때도 계속 이게 북송 위험이 엄청 많았어요. 예, 갑자기 밤에 자다가 밖에서 급정거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동차 급정거 소리 들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튀어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가서 당장 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다. 네, 그리고 갑자기 또 공안이 신고했다,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서 막 비 오는 날 밤에 막 나무 밑에 숨어서 기도하고 앉아 있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심장이 진짜 간이 콩알만 했다 할까요? 너무 요만한 거에도 놀라고 막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2002년도에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큰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TV를 봐. 네, TV를 봤는데 보니까 한국 그 물결 있잖아요. 네. TV 그게 나왔는데 너무 막 너무 이게 나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어요. 네. 응원 물결 보고. 네, 그래서 나 한국 응원해야지. 밑에 것도 없이 그냥 한국을 응원해야겠다. 남조선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나 꼭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심하게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국을 결심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월드컵이. 네, 월드컵. 그때 응원을 정말 심하게 했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방송했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네, 한국 중국에서 그거 방송했어요. 엄청나게 크게 방송을 했어요. 말은 모르지만 그 한국 이렇게 깃발에 대한민국 써 있잖아요. 오, 저게 한국이구나. 그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제가 한국이랑 우리는 말도 떠올리기 사실 좀 무서웠거든요. 예, 이게 나라를 배신하는 건데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보고 나서 한국이란 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크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몰랐구나. 진짜 몰랐었어요, 저는. 아니 그러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떻게 찾은 거예요? 저희 동네 제가 한국으로 가려고 결심한 후에 계속 수소문 했었어요. 저보다 먼저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한국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갈 수 있는 브로커를 소개시켜갖고 네. 이제 제가 화령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화령에 와서 만난 게 김유미 씨를 만난 거예요. 제가 네, 이제. 그때 처음 만나게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채원 씨와
유미 씨의 세계관이 여기서부터 이제 만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활용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억척스러운 이 두 여인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이 활용해서 만나서 활용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브로커 분의 이제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베이징으로 와서 한 민박집으로 오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어찌어찌 이동해서 그 브로커가 불러준 주소대로 북경의 한 민박집에 유미 씨와 채원 씨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분이 도착하자마자 민박집에 두 사람 말고도 한국행을 원해서 모인 분이 자그마치 20여 명이나 넘게 그 민박집에 모여 있던 겁니다. 뭐 유스 호스텔이나 뭐 이런 거 20명이 넘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 몰랐던 거죠. 유미 씨도 그때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탈북하게 될 줄 몰랐죠. 저는 당연히 몰랐죠. 다 어. 비밀리에 그렇게 되고 저희는 20명은 없지. 가서 브로커 지시 따라 어디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오라 이렇게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채원 언니가 핸드폰이 있었어요. 맞아요. 회색으로 그때 돼 있는 있었어요, 거. 제가. 야, 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지시를 언니가 받으면서 저는 쫄래쫄래 따라가서 집에 딱 갔는데 이쪽 방은 여자들이 있고 또 저쪽 방은 뭐 남자분들이 있고 그리고 브로커 비스무리한 사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한 2주쯤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만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민박집에 모인 사람은 여자 23명, 남자 6명, 총 29명입니다. 자, 29명. 도대체 왜 이렇게 집단으로 탈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가장 집단 탈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수가 일단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한두 명만 탈북시키게 되면은 뭐 조용히 체포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차라리 집단 탈북을 할 경우에 이게 그러다 적발되면 이제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또 인권 문제로 크게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안이 막 덤벼든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사건 자체가 미디어에 반드시 보도가 됩니다. 그럼 전 국부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고 그때가 마침 또 뭐였습니까? 중국이 또 뭐 올림픽 하느니 뭐 이래가지고 세계 눈치를 좀 볼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허점을 찌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노리고 그냥 대량으로 탈북을 좀 시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 스페인 대사관에 탈북민들이 진입했던 사건. 이 사건을 보면은 그 당시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중국의 간할권이 미치기 어려운 대사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들어가면 언론들이 다 이미 외신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섭외까지 모든 끝내놨죠. 장면을, 네, 모든 장면을.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나중에 저렇게 뭐 현장에 있는 중국 공안은 지금 뭣도 모르니까 막 잡고 있는데 사실 일단 진입만 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6가족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 당시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탈북민들이 여기저기서 모이신 분들이 들어간다는 거하고 특히 아기가 있는 가족이 있다 이러면 외신들이 관심 갖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도 이제 그 부분을 터치를 못한 거예요. 이게 25명 대규모 인원이 들어간 게 머리 굉장히 잘 쓰신 거예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요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베이징에 있는 외교 공관 같은 경우 대사관이죠. 그 공안들이 이제 그 형식적으로 한두 명밖에 안 서 있었거든요. 25명이 와르르 들어가 버리면 한두 명이 이거 속소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죠. 못 잡죠. 그러니까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탈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소문이 돌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당국도 이제 앞에 이제 진짜 한두 명 형식적인 공안이 아니라 무장 경비병력을 세워버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대사관이라든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에 가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국제학교로 그럼 들어가자. 떠오른 거죠. 그러면 채원 씨 경우에는 이게 뭐 국제학교나 뭐 대사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더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저희는 원래 그냥 브로커가 전날에 원래는 어디 뭐 영사관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쪽이 뭐 갑자기 경비가 너무 삼엄해져가지고 아마도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에 이미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도 원래 몰랐었어요. 그렇게 한국국제학교를 선택한 뒤에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유미 씨, 그 안전장치가 뭐였나요?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남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브로커가 불렀어요. 그래서 한 2가지가 있었는데 사전 답사를 이제 국제학교를 힘 좀 쓰는 남자분들을 데리고 밤에 갔다가 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좀 남자분들 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만약에 문을 못 열린다 하면은 뭐 쇠살상을 끊는 그거 첫 번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뭐 이제 어린이, 아기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첫 번째 돌파해야 되는 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어르신이나 아이들, 이 가족을 챙기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마지막에 밀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네. 나름 계획은 확 밀면서. 네. 그래서 처음에 갔던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교장실까지 갔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들어갔었죠. 근데 어떻게 그런 극비리의 작전인데 그게 이렇게 보도가 되게 돼요? 기자가 그게 이제 제가 막 거의 제가 뒷쯤에서 뛰었는데 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2분이 사진기로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전해 듣기로는 무조건 그런 모습이 시위하고 울고 막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야 된다고. 뭔가 사진을 찍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다른 결은 여기 있어. 네, 목표는 척이에요. 사진을 찍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브로커가 기자를 섭외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죠? 네. 순수한 브로커 장사꾼들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인도주의 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국제적인 네트워크까지 가신 분이 있어서 국내 언론이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일본계 외신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AP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이 요원들을 파견해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자, 사실 그곳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제 생과 사를 가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 긴박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는데요. 2004년 10월 22일 탈북민 29명의 북경 한국국제학교 진입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이제 이 벌판을 가로질러서 세상에 저런 데야. 탈북자로 추정되는 남녀 29명이 수업 직전인 9시 5분 전 마치 출근하듯 학교 연문으로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냥 저 안에까지 같이 들어갔었네. 아이고. 저기 가야 진짜 앳되다. 예쁘다. 완전 앳되네. 공안인지도. 포위 당했구나 지금. 어머, 다 기억나. 다 기억나시겠죠. 몸이 봐. 진심일 것 같아. 네. 조마조마합니다. 저기 목숨 걸고 뛰어 들어갔고요. 죽겠다라는 얘기가 농담이 아닌 걸 지금 알겠습니다. 그때 심경 생생하시죠? 저 잠깐 잊고 살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리고 저 길을 따라서 갈 때는 엄청 멀어 보였어요. 엄청 멀어 보이고 그 답답해야 되고 저기까지 언제 가지 저기까지 가는 도중에 잡힐까봐 어떤 또 이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될까봐 정말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그리고 채원 언니가 제일 뒤에서 긴 머리가 채원 언니야. 제일 뒤에서.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해줘야 되는데 빨리 안 와가지고 야 오늘 어째 빨리 안 오는가 하고 그 서로 챙겨주는 그때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대화도 대화 서로 뭐 이런 대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브로커가 항상 얘기했어요. 나고자가 없어야 된다. 네. 무조건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여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챙기고 그렇게 가야 됐었어요.
지금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막 눈물 나네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정신도 없었어요. 들어가고 나서야 드디어 들어왔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정신없어. 발이 안 떨어져가고요. 내 느낌에 속으로만 빨리 가야지 그냥 안달복달하고 그냥 너무 긴박했던 것 같아요. 여기 뒤로 처지신 게 발이 안 떨어져서 이제. 네, 진짜 이게 내가 몸은 앞으로 나가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사실 수월하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교장실로 그냥 곧장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앞에 조가 그 인도를 했잖아요. 저희를 막 이렇게 사전 답사했던 조가 가가지고 야 여기 교장실이다. 여기서 무조건 버텨야 된다 해가지고 우르르 밀고 들어가는데 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장님. 교장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네.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하면 너무 죄송한데 그때는 뭐 안 보였어요. 그냥 있구나. 무조건 이 사람한테 우리는 빌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빌어.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교양 선생님은. 갑자기 막 그랬죠. 학부모들이 이렇게 몰려올 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학부모들이 이렇게 단체로. 그리고 뭐 나가란 소리도 안 하셨어요. 놀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런데 나가랄까봐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갈 한국으로 보내주시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닌 게 뭐냐면은 맞지. 지금 그렇지. 교장실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과 또 이 탈북민 여러분들과 약간 대치 상태지 않습니까? 이 대치가 30분 동안 이어지고 있던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불청객이 들어왔어요. 뭐가? 중국 공안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간 건데 무장 공안들이 이게 영사관 대사관과는 달라요. 영사관 대사관은 이제 치외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 공안이든지 중국 관계자가 못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한국 국제학교니까 중국 땅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법상 중국 공안과 중국 당국자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여기 영사관이 외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공안이 그것도 무장 공안이 학교 안에 딱 들어왔어요, 지금요. 지금 여차하면 지금 강제 북송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순간에 무장 공안을 보니까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기분이라기보다도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그냥 잘못됐구나.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나이가 있는 분이 절대 나가라고 해도 나가면 안 되고 끄집어내도 안 된다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그런 결심까지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막 이렇게 와서 지켜보고 그러더라고요.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교장님 역시 경황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제일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당국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갑자기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들이닥쳤죠. 무장한 중국 공안들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기자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안전장치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교장실 바깥 그 복도 유리창에서 중국 기자들과 한국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찍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장한 공안들이 언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붙들고 연행해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것도 조마조마했어요. 중국 공안이 뭘 그렇게 외신을 신경 썼다고. 왜냐면 당시 이제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눈치를 중국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국제학교에 헌법상 한국민이 살겠다고 가서 교장 선생님이랑 평화롭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중국 땅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 학교는 중국 한국 국제학교 소유의 부지예요. 교장 선생님이 이 사람들 끌어내라고 하지 않는 한 중국 공안이 가서 끌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이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중국 공안, 평소 중국 공안이면 붙잡으러 가죠. 붙들려 가고 끌어내지만 기자들이 그 모습을 찍고 있었잖아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어서 또 하나의 이유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국제학교에 진입하기 불과 4일 전 2004년 10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바로 북한 인권법입니다. 그때가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중국에서는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올림픽이 보이콧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보이콧됐고 거기다 보복으로 또 LA 올림픽이 보복이 됐거든요. 아, 서로 안 가주는 그렇죠. 거. 근데 괜히 이게 사건이 커져가지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올림픽이 열린다고 쳐요. 그럼 외신 기자들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 평화에 젖은 올림픽이 아니 인권 탄압하는 이런 중국에서 열려?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해서 그걸 보도하기 시작해봐요. 그럼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렇죠.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깨끗하게 해결을 하려고 네. 아마도 그때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기획하신 분들이 탈북 기획하신 분들이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하신 것 같아요. 나도 저 기자님들을 다 북한에서 알았으면 저 오는 거 좀 알리고 저도 잡혀서 죽진 않았어. 헤어져 내려오는 거. 그래 날마다 기자들이 쫙 치는 거야. 다다다다다 하면 직접 하지 뭐 고프로 달고 라이브로. 저는 진짜 미리 얘기해줬으면 내가 배 빌려서 거기 나가 있어. 그렇죠.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말 한참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더 이상 학교 측에서도 이 사건을 넉넉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학교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하자. 그래서 상황을 알리고 한국 대사관의 지시를 기다리자. 이렇게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일단 지침을 기다리면서 이분들은 어떡합니까? 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그 탈북민들 중에 뭐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이들 보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시간을 끌면서라도 일단은 이분들을 갖다 보호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교장실이 너무 좁으니까 거처만 옮기자. 옆에 큰 강당이 있으니까 강당으로 좀 가시라고. 근데 그 브로커가 이런 말 했잖아요. 절대로 교장실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 교장실 바깥에 나가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북한으로 가기 싫다. 그랬더니 이제 학교 측에서 설득을 한 거죠. 우리 학교 측도 북한으로 안 보내겠다. 믿어달라. 그래서 탈북민 여러분들도 그럼 학교 측을 한번 믿어보자 해서 강당으로 옮겼는데 그때 생각이 그래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만 지나면 우리가 한국행이 성사되겠지 했는데 웬걸? 일주일 쓰다면서요. 와, 아니 강당에서만. 강당에서만. 일주일 동안 강당에서 아무데도 못 나가고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장한 중국 공안들이 철수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 공안들이 철수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도 있어요. 중국 공안들도 계속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근방에. 예, 그러니까 아마 그때 상황을 좀 들어보면 여차하면 잡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 거죠. 하지만 당시 이제 국제학교 측도 이제 우리나라 국제학교 측이었고 영사관과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당하게 둘 수는 없다라는 원칙을 딱 세운 상황이어서 강당 생활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식사나 숙식은 이제 강당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제공이 됐는데 이게 참 먹고 자는 것까지는 강당에서 그렇다 쳐도 화장실 용변 문제까지 강당에서 해결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는데 사진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저렇게 남자 여자 그냥 뒤엉켜서 아이고. 저렇게 애국하게. 자고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요. 근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 앞에 공안이 서 있었어요. 두 명이 서 있으니까 그 큰 이런 통 같은 게 있었어요. 양동이 같은 거. 예, 그거를 구석에 놓고 각자 남자든 여자든 그 같이 이제 한 사람 보면은 한 사람 이렇게 망 봐주고 저 옷이나 뭐 사람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또 눈치껏 저 사람이 볼일 보는구나 하면 눈치껏 안 봐주고 예 그렇게 있었어요. 저기 너무 진지한 얘기인데 저희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양동이 이렇게 채워지면 누가 치웠어요? 선생님들이 치웠어요. 아유 받아갔어요. 밖으로 나갈 수 미안하기도 없으니까. 하고 그랬겠다. 예, 그래서 그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한 6시간씩 이렇게 참았다가 맞아요. 정말 너무 배 아프면은 이제 미안하니까. 오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 안에서 큰 거는 하면은 또 눈치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안 했어요. 또 많이 참고. 일주일 예, 그렇게 그래서 돼. 적당히 먹고 또 참고. 안 먹고. 적당히 먹고. 우리가 용변까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수치심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북송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 학교 내에서 이 21명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버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단은 북송이 될지 한국행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공안은 밖에 있지 이러니까
저희도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북송이 당한다 이럴 바에는 도망치든가 뭐 심지어 면도칼이나 약, 쥐약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내다봤어요. 창문을 항상 내다보면은 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해서 아저씨들 남자분들이 창문도 이렇게 막 다 만져봐요. 뜯어질 수 있는지 힘으로. 그리고 뛰면은 이쪽 방향으로 떼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안에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도망치자. 이런 계획까지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이게 잘못됐구나 불안감이 더 클 거라고. 그럼요. 희망이 아니라 그때 그 안에서는 전부 다 예민해가지고 그럼요. 누가 건들면은 터질 것 같은. 근데 건들지를 못했어요 서로. 그리고 누가 진짜 꼴배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없을 수가 없어요. 29명. 그래도 싸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 안에서 싸우면 또 밖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 꼴배기 싫고 어째도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똘똘 뭉쳤어요. 여기서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빌미를 준다. 그때 모두 딱 한마음 한뜻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여기서 잡혀나가면은 진짜 북송 당하면은 다 총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여기서 나가서 잡혀나갈 바에는 진짜 차라리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야, 나는 지약도 못 가져오고 죽고 싶어도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든 도망쳐가고 꼭 살아나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마음속으로는 진짜 너무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었고요. 보통 탈북을 할 때 단순 탈북이냐 아니면 한국을 가려다가 틀려요. 잡혔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저희 때는 총살당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게 죽음보다 더 공포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남한행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 가다가 고통스럽게 죽느니 여기서 죽는 게 더 편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면도칼을 가지고 가고 지약을 갖고 중국에서 말 모르는데 어디서 지약을 사요. 그러니까 바통 챙겨오는데 지약은 먹으면 죽는데 복통을 호소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말 모르는 나라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죽는 것도 서러운데 막 고통스럽게 죽는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 죽는 거 편하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약으로 갖고 있던 저희 집에 그 아편진이 있어요. 아편진 한 덩이를 먹으면 그거는 그냥 자다가 죽어요. 아무리 깨워도 그냥 깨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저는 챙겨가지고 떠났는데 정말 그 약을 안 먹고 이렇게 무사히 살아서 지금 이만갑 스튜디오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 강당에 있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받아줄 수 없다.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받아줄 수 없다. 라는 이야기일까요? 한국 영사관에서. 다행히도 한국 영사관에서 나온 소식은 29명 모두 전원 수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과를 두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 너무 절망이었어요. 형 그런 걸로 장난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좋은 결과니까. 손에 땀 났어요. 진짜. 좋은 결과니까. 어쨌든 전원 수용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서로 얼싸안고 막 울었다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그때는 사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됐다. 저희한테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피말랐는데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펑펑 울었어요. 끌어안고. 진짜 하늘 알죠. 정말 예. 진짜 그때 너무 좋았죠. 저는 막 지금 여기 강당에 있는데 지금 이미 한국 땅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가지고 막 눈물 나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냥 만세를 막 엄청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라고 또. 네, 마음은 이미 한국 땅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해피엔딩으로 아름다운 동화책의 이제 마지막 장을 덮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것인가. 자, 유미 씨와 채원 씨 영사관으로 간 후에 한국행 비행기에 바로 오르시게 됩니까? 아쉽지만 그렇게 바로 비행기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그렇게 바로 비행기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영사관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영사관 건물 안에 들어왔어요. 됐다, 다행이다. 아, 내일 갈래나? 내일 모레 한국 갈래나? 그런데 웬일? 이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영사관 내에 탈북민 인원이 130명. 이 숫자는
기준 인원을 3배 이상 초과한 인원이 앞에 130분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니, 거예요. 무슨 말을 아, 영상은 안 해요? 역사가 나네. 왜냐면 당시에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2004년도에는 집단 탈북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갔던 거예요. 이미 있다고요, 130. 이미 130명 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영상 아니라 숙박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때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숙박업 하는 데 같았어요. 이게 안에 너무 차면은 밖에 교민집에 또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위해 가지고 뭐 교민사회에서 뭐 김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밥 지어 가지고 나르고 막 이럴 정도로 대사관 직원들이 막 했는데 이게 중국 베이징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동남아 각국에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쪽에 다 난민 수용소도 미어 터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시 이 29명이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영사부가 문을 닫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영사 업무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그때 이제 한중간에 오가는 사람들 많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 포함해서 베이징 영사부 와가지고 지금 한국 가는 비자 타려고 막 줄을 서 있었는데 이게 막 며칠 동안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맞네요. 네. 이게 지금 앞에 갔더니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앞에 막 130명이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깜깜했어요. 그때는 야 들어가면서 조금 있다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야, 나 3개월 됐다. 언제 들어왔습니까? 어이구야. 6개월 됐다. 그런데다가 뒤에 한 3개월 된 분들은 또 들어가면 텃세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인지. 기회가 또 죽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 신나게 갔는데 3개월 되고 6개월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희는 언제 보내주지? 네,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어디서 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 영사관에 강당이 있어요, 거기도. 또 강당이요? 예. 단체로 여자들만 있고 그리고 방이 있어요. 그 직원들 숙소 같은데 침대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가족들. 그리고 남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또 침대방은 남자분들을 따로. 네. 근데 제일 급했던 게 화장실이 거기 남자 한 칸을 쓰고 여자가 한 칸을 썼었어요. 정말 화장실 가려면 대기표를 뽑았었어요. 몇십 명이 화장실을 가니. 예, 맞아요. 거기서 한번 변비가 걸리면 걔는 그저 미운애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사상투쟁이 걸리면 안 돼요. 정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삐져봐가지고 좁았어요. 그 사람이 저기까지 가니까 거의 한 170명, 80, 그 후로도 또 들어오고 했어요. 또 들어와. 나가지는 않고 들어오고 했으니까 170명, 180명 이렇게 됐었어요. 아니, 나중에 서서 자는 거 아니에요? 거의 딱 이렇게 붙어서 자고. 그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는 그 복도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고.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네. 갑갑하지 않습니까? 깝깝하지 않죠. 국제학교에 있을 때는 TV도 없었는데 영사관에 들어가니까 크다란 텔레비 딱. 네, 스크린. 가요 무대를 보지. 전국 노래자랑을 보지. 아침마당을 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한두 달은 그 TV를 보는 그 재미에 다 같이? 다 같이 그냥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냥 거기만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채널을 돌릴 수도 없어요.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떠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또 오라케라는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또 춤추고 놀고 또 그랬어요. 오라케죠. 네, 근데 이것도 좋은 것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루하더라고요. 그때 6시내 고향 같은 거 보면 농촌 나오잖아요. 네. 어촌 나오고. 그럼 진짜 다들 수근수근 하겠는데요? 예, 너무 좋았죠. 그게 우리 북한 농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여기는 다 아스팔트 도로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논밭 사이도 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거기는 농촌이라고 하면 큰 길도 다 흙길이에요. 비 오면 막 비까지 다 진탕이 묻고 막 그러는데 와 저기는 저렇게 못 살고 걸벗고 굶주린다는데 저렇게 잘하지? 그래가지고 너무 그리고 저는 거기서 드라마 볼 때 한국 드라마 보면은 아파트보다는 다 이렇게 전원주택이 나오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넥타이에 가방 딱 들고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또 다 이렇게 잘생겼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은 진짜 너무 멋있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 가면 정말 그렇게 멋있게 살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영사관에서 와서 있지만 이것도 갑갑한 일입니다. 불안한 안 끝나요. 쉽지 않아. 이게 유미 씨와 채원 씨가 그래도 이 긍정적인 두 분이 몇 개월간은 정말 그래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야라고 잘 참고 지냈는데 그렇게 벌써 6개월이 후루룩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탈북민들 사이에서 우리 이러다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관자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당시 뭐 빠르면 보름에 한 번 꼴 아니면 늦으면 뭐 석 달에 한 번씩 그때마다 한 2명, 3명 좀 찔끔찔끔씩 한국으로 송환이 되던 상황이었으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앞에 130명 중에서 얼마 안 준 거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야 한중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아예 송환길이 막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문까지 당시에 영사관 안에 있었던 탈북민들 사이에 돌았던 거죠.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나요? 2004년도에 의외로 한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요? 일단은 그 이름도 악명 높은 동북공정이 시작돼요. 동북공정. 동북공정이 간단하게 뭐냐면은 이게 땅의 역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땅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그다음에 고조선, 발해 싹 다 중국 역사다. 기억납니다. 광개토 대왕도 그때 중국인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2004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저도 광개토 대왕비를 자주 갔었는데 쉽게 갔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 네. 근데 2004년도부터는 조선족 공안이 붙어요. 왜? 무슨 말 하는지 들으려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고구려 것이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수업이나 이런 거. 그리고 사진도 못 찍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고구려는 중화 민족의 국가고 이 광개토 대왕비는 중화 민족 이세운 비석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이때 사실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학계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외교 문제가 됐던. 조선족 가이더들이 그때 우리한테 그런 걸 하면은 중국 공안이 붙어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관광 가이더 자격을 취소했어요. 맞아. 세게 했었네. 그렇죠. 그래서 그 동북공정을 두고서 한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이게 왜? 한중 관계 안 좋으니까 중국이 송환을 찔끔찔끔 허용한 거예요. 그나마도 노인분들이나 임산부,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 아니면 좀 몸이 아픈 분들을 우선순위로 계속 앞에 이제 송환기가 있을 때마다 보내고 젊은 분들은 자꾸 순번이 뒤로. 그렇게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서 순번이 계속 밀리고 몇 개월이 더 흐르자 이제 아무래도 그때 이 탈북민들이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채원 씨와 유미 씨가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단식 투쟁. 아니 근데 두 사람은 어쩌다 이 단식 투쟁 같은 방법까지 쓰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제가 그 단식 투쟁을 시작하게 된 제가 원조예요. 제가 네. 왜요? 왜냐면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막 다 지쳐가지고 엄청 싸우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싸우고 나중에는 공부하던 애들이 막 책을 막 쭉쭉 찢어요. 네, 초점이 풀려갖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1년 거의 지나니까 막 피부병이 생기고 계속 이렇게 불빛 아래서 계속 있잖아요. 햇빛 못 보고 그러니까 피부병 생기고 앉아서 먹고 사니까 막 뱃살 나오고 사람 여자들은 막 운동 부족해.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표정이 진짜 많이 이게 처음에 들어왔던 밝은 표정이 아니고 막 다 일그러진 표정인 거예요. 네. 서로 싸우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는 TV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막 데모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뭐 넣어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갖고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면 누군가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과를 4분의 1을 쪼개갖고 사과 한 쪽에다가 물 한 컵씩 막 마시고 한 끼에 이렇게 먹고 버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그래도 한 사나흘 되니까 진짜 힘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단식을 했는데 주변에 동생들이랑 언니들이랑 야 진짜 하네?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도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한 일주일 정도 거의 지나가서 8일 정도 됐는데 급식
가져왔다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영사관 측에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밥을 안 하루에 먹는다. 밥 안 먹은 도시락들이 그냥 나가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영사관에서 저 불렀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영사님이 총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안 보내주냐? 우리 지금 1년 다 됐는데 여기서 죽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우리는 더 이상 너 힘들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분도 들어보고 나서 알겠다고 일단은 들어가 계시라고. 자,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배고픈 게 너무 싫어서 탈북을 한 사람들이 밥을 굶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효과를 봅니까? 효과를 보죠. 당시 이제 그 주중 대한민국 총영사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 있던 상태였는데 네. 이 소식을 들어요. 지금 탈북민들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이게요, 총영사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총영사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왔다는 것은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케어하기 시작했다. 이 점이니까. 그런데 딱 오셨는데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이 지금 국제사회가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못 보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막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어머 진짜 한국 사람들은 역시 이거 북한 같으면은 어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사과를 하니 그렇지. 상상도 못하지. 상상도 못하죠 이거. 이거는 근데 밥 먹여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나중에 이러지? 밥 먹지 말라. 네 한마디 잘못 이렇게 말했다가 두드려 근데 맞죠. 토닥거려졌어요. 네 죄송하다고 막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 막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겠다고 하면서 걱정 말고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막 와닿아가지고 막 가슴이 따뜻하고 막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 감격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 사랑을 느꼈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총영사관님이 진짜 실제로 다녀가시고 분위기가 되게 그 화기애애해졌대. 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 전까지는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사님이 오시고 나니까 정말 되게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 달라졌죠. 야, 막 북한에서 김일성이 딱 나타나가지고 장군님 나온 거야? 안심하시오. 이렇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 어버이 사랑? 네, 어버이 그런 내가 너희들을 품어줄게.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죠. 갑자기 나는 관대하다. 네. 자, 이게 지금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이 주인공이 시작을 했고 몇 명이 동참을 했고 이거를 알리게 되고 총영사까지 뜨게 됩니다. 지금 약간 중국과의 관계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 탈북자분들이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만 우리가 살을 보태는 거예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만약에 북한에서 굶어 죽는 것이 두려워 우와. 필사적으로 탈북한 사람이 중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송환을 대기하다가 중국 당국이 막아서 중국 땅에서 굶어 죽었으면 이들의 책임은 중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물론 죽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약간 독한 다이어트 정도. 사과는 먹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마음이잖아요. 절박함. 그 우리 정부의 어떤 이 간절한 중국과의 협상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영사관에 입성한 지 13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처음 딱 탔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영사관에서 그런 날에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나가는 차례다 이런 해야 할 때는 일주일 전부터 설레어 있어. 내가 쓰던 뭐 작은 것도 서로 나눠 너 이거 종이도 한국 간다 쓰고 있어요. 설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간다 이러면서 그 설레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규칙상 그 막 이런 거를 말씀해 주세요. 팀에서 우리 여기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튀는 행동하지 마라. 그 영사관 안에서는 너무 설레어 있다가 딱 버스 타러 가고 비행장에 갈 때는 긴장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를 즐길 새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한국으로 우리 간다 확정이 돼도 긴장해서 항상 있었고 비행기 안에 들어가니까 저는 비행기가
이렇게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가고 오세요, 가세요 하고 가다 보니까 앉으세요 해서 앉았는데 좌석이 버스 좌석 같더라고요. 맞아. 비행기래요. 그래서 야 이게 비행기구나. 그래서 옆을 봤는데 창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거 보니까 우리 비행기 탔다 야. 야 이제 됐다. 그래도 이제 북한 말투로 내면 아이 된다제. 그래 조용히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조용히 있다가 왔어요. 그게 2005년 11월 24일 세상에. 마닐라를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입국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누구보다 철은 씨 기분이 좀 어떤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아내분과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지. 솔직히 저희 와이프하고 저도 집에서 북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하냐? 야, 북한에 있었으면 당신하고 나하고 살 수 있었을까? 네. 왜냐면 북한은 계급 사회 아닙니까? 집사람과 저하고 계급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가지고 집사람이 제가 집에 청소하면 그 팔짱 끼고 바라보면서 그래요. 내 밑에서 청소하잖아. 거기에 있을 때는 뭐해? 한국 보니까 내 밑에 뭐 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 플라스틱 통 들고 온 사람하고 좀 다른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다 나니까 한 명은 진짜 땅으로 뛰어서 탈북을 했고 그러네. 저는 이제 바다로 바다로 뛰어서. 헤엄을 쳐서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살면서 2세들에게 저는 2세들을 되게 우리 집에서 되게 자랑과 긍지를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 엄마가 탈북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간혹 우리 주변의 탈북민 자녀분들이 부모가 탈북민이라고 하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탈북민이라는 것 자체를 말하지 말라고 한대요. 자기 창피하다고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보는 탈북민 자녀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자랑으로 생각하고 긍지로 생각하고 떳떳하게 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 이야기 진짜 가슴에 와닿는 게 제가 사춘기 때 한참 멋있다. 집에서 사고 칠 때 제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내가 그때 배 안 탔으면 여기서 안 태어나고 맞아요. 저쪽에서 태어났다. 제 할머니도 1.4.5태 때 내려오셨으니까 그 이야기 진짜 이제 다시 떠오르네. 지금 중국으로 탈북이 어려워요. 어렵죠. 어느 정도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북중 접경을 자주 이제 가서 보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저희가 가가지고 북측 지역을 뭐 관찰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북중 접경기를 들어가는 것 자체를 외지인을 차단해요. 그래요. 어쩌다 들어갈 수 있더라도 잠깐 차를 세우고 1, 2분 지나면 공안 차량이나 군 차량이 달려옵니다. 그거는 첨단 카메라하고 또 작은 CCTV도 한 1km마다 다 박혀 있거든요. 그걸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민 분들이 이제 설사 탈북을 한다 그래도 그 행적이나 인상착의나 뭐 옷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 이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때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숫자가 3,0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어요. 1년에. 이제는 100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뭐 간당간당 하는데 올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막혀버린 거예요. 맞아요. 작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탈북민의 탈출을 막기를 바라고 있지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들만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계속 북한 체제를 탈출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국정원 요원 2명이 네팔의 산악지대에서 산사태로 순직을 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탈북 루트를 개척 중이었습니다. 아직 탈북이 어렵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의 탈출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있는 주민분들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학교 2학년 9살 빨간 넥타이를 매는 순간부터 생활총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20명이 비판을 하는데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내려와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를 예의주시했다가 생활총화 시간에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북한에서 사용하던 생활총화 노트입니다. 어머 진짜네? 생활총화 받다가 기절해서 병원 실려갔어. 무조건 고발해야 돼요. 고발 안 하면 내가 당해요. 야, 사상투쟁으로 전환해. 야, 동아! 그런 식으로 비판하겠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500명이 날 비판하는 거죠.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채널 A